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어제는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연저점을 깨고 아래로 내려갔고요. 또 환율은 13년 만에 1,300원을 돌파하면서 걱정을 더하고 있지요. 간밤에 미국 시장이 그래도 강하게 반등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오늘은 꽤 상승폭이 크긴 합니다만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과 또 이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으로 또 한 가지 걱정이 늘었는데,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앞으로 투자의 시기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어떤 점이 변수가 되고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될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담배에서 니코틴을 거의 전부 빼내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담배의 중독성을 낮춰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도록 유도하겠다는 건데, 물론 담배 업계의 반발은 큽니다.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는 이 소식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 밖의 경제 소식들 모아서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오랜만에 양시장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코스피가 2% 오르고 있고 코스닥은 4.1%가 오르는 중입니다. 드디어 이제 바닥을 보고 좀 올라가는 건가라는 생각은 들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또 한 번 실망한 것이 최근에도 몇 번 있어서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더 긴 시기에서는 또 어떤 걱정을 해야 되는지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센터장을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좀 주목해서 들을 만한 표현이 어떤 거였습니까? 우선은 향후 정책 기조에 대한 부분을 가늠하기 위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냐?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강한 의지가 있다라는 점 등을 피력해 왔고요. 네. 올해 이제 4번 FOMC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금리 인상의 기조를 계속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 그러면 지금 잘 잡히지 않는 물가를 조금 더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남은 4번 중에는 초반부 네. 7월과 9월에 좀 더 인상의 폭과 긴축의 강도를 강화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온 이 자이언트 스텝이나 75bp 이상에 대한 예.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 등을 시장의 메시지로 던졌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인식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커졌다라는 것을 한쪽에서는 얘기를 하면서도 이번 의회에서는 그 발언 중에는 꼭 침체가 온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반기까지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떤 확장 기조는 유지될 거다라는 점 등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이제 시장에서 이제 연준을 겨냥한 여러 가지 어떤 비난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 일시적으로는 경제를 훼손시키려 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 짐에 대한 부담을 미국의 가계라든지 산업에게 지우려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전망과 관련돼서는 당분간 조금 혼란스러운 해석 등을 조금 꺼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게 이번 의회 선언 내용 등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네네. 금리를 올리는 게 상대적으로 경기가 안 좋게 만드는 수단이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서 공급되어 있는 유동성이 결국은 계속 돌고 돌면서 뭔가 수요 활동을 촉진시킨 측면 등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조금은 완화시키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 어떤 금리 조정 등이 그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더 캐낼 수는 없으니 그렇죠. 사람들이 이거 자동차 타고 다닐 돈이 없다. 내지는 여행은 무슨 여행? 경기 나쁜데. 맞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려고 하네. 경기 나빠서 공장도 좀 덜 돌려. 이렇게 만들어야 석유 수요가 줄어들 테니까. 네네네. 사람들을 그렇게 불편하고 불안하게라도 만들면서라도 물가를 잡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 금리의 변화를 주면 이젠 연쇄적으로 예금 금리에 대한 변화 등도 있기 때문에 예. 사람들은 평소에는 어떤 소비의 관성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을 패턴을 바꾸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런 금리가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눈 질끈 감고 소비를 하느니 잠깐 조금 넣어둘까? 내가 그동안에 너무 방만하게 너무 자유롭게 살지는 않았었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게끔 만들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그런 소비 심리가 억제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물가가 그렇게 하면 잡히겠네요. 안 잡히면 더 올리면 되고 더 괴롭게 하고 더 힘들게 만들면 그렇습니다. 뭐 될 지난해 테니까. 하반기부터 사실 물가 상승 속도가 빨라졌었기 때문에 예. 뭐 작년과 비교해서 지금이 더 강하지만 않는다라면 점진적으로 물가가 잡히는 듯한 모습은 올해 하반기에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물가 상승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것이 안전한 환경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물가를 잡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디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거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했다라는 거. 단지 예. 물가 상승 속도가 더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을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표적인 이 디스인플레이션 구간이 장기간 진행되었었던 거가 8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1, 2차 오일 파동을 겪고 난 이후에 미국 물가가 진정되는 시점이 이제 80년대 초부터였는데 네. 그럼 물가가 진정됐다라고 그러면 적어도 제로 수준이라든지 마이너스를 잠깐이라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90년대 초반까지 미국 물가가 마이너스로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20%씩 오르지는 않았으나 그렇죠. 한 번 올려둔 물가가 그대로 그대로 유지되더라. 유지가 됐었다라는 거죠. 조금씩은 심지어 더 오르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뭔가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써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잡아서 모든 것이 만사오케이 다 해결될 거다라고 우리가 단정짓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중앙은행이 맡고 있는 역할은 경제 심리 정도, 과열된 경제 심리를 조금 진정시키는 정도의 효과를 두는 거고 근본적인 물가 안정 등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릴 필요 등이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높은 환경과 또 지금 뭐 임금이나 이런 것들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기업들이 아무런 지원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는 이런 선택 등을 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라든지 중앙은행이 곧 경기 침체 옵니다. 이 얘기를 강조해서 말을 해버리게 되면 기업들은 투자할 이유가 없고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수위 조절을 당분간 계속적으로 하고 좀 시간을 벌려하는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라고 봅니다. 기업이 생산을 더하고 사람을 뽑고 하면 그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물가를 자극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 사람을 더 뽑으면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가와 실업률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경제 이론이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서로 역의 관계다, 반비례한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는 실업률이 막 폭등하면 실업자가 늘어났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가계 소득이 감소해서 당연히 소비는 둔화될 거고 물가는 물가는 내려가겠죠. 떨어지겠죠. 예. 근데 반대로 완전 고용 상태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촉진되니까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을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아주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하반기에는 물가를 잡을 겁니다. 내년 초부터는 이제 물가는 좀 진정될 거예요. 네. 상당히 무서운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실업자 늘어날 거라는 실업자가 얘기니까. 늘어날 거라는 예고를 그대로 알리고 있는 건데 네. 사람들은 그냥 물가만 잡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안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6월 FOMC 의사록 내용에서 보게 되면은 네. 그동안에 손을 대지 않던 미국의 실업률 전망을 3.6, 3.8 지금 완전 고용 상태에 있었던 거를 네. 앞으로 6개월, 12개월 이후에는 4%가 넘어갈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나쁘게 해서라도 일단 물가는 잡아야 되겠으니.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곧 앞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거니 기업들은 감원을 할 거고 신규 고용에 있어서 신중할 거야. 이런 메시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 상반기에는 주가가 이 모양 이렇게 떨어진 게 네네네. 물가 때문에 떨어졌다고 설명을 하고 설명은 되는데 네네. 이번에는 물가를 잡는다고 하고 잡기도 잡을 것 같다는데 그 대가로 실업률이 높아지니 또 경기는 안 좋아지고 그럼 주가는 또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그 침체에 대한 상황을 지금 이제 기업 가치에는 대부분 반영시켜가고 있다라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물가 오른 거 반영도 하고 그거 잡느라고 침체도 될 건데 그것도 반영하고. 그렇죠. 동시에 지금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문제는 이제 구체적인 경기 침체 신호가 나오게 되면 이제 정책의 방향은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4번의 FOMC가 남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예. 그러면 7월과 9월에 75 정도를 하게 되면 인상을. 예, 그렇죠. 그러면 아마 남은 그 10월과 11월 그 11월과 12월 같은 경우 남은 기간에는 네. 그 인상의 폭을 줄여 나갈 겁니다.
그러겠죠. 그렇죠. 그때부터는 왜냐하면 경기가 지금부터는 안 좋아진 지표 등이 정말 많아져 있을 테니까. 경기가 나빠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시장 채권 전문가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인하 기조의 시점을 언제로 봐야 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 등도 있거든요. 내년 상반기부터 바로 그 얘기가 나올 거냐, 아니면 내년 하반기부터일 거냐. 금리 인하를. 그렇죠. 올해는 그렇게 급하게 올려놓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물가가 진정 잡고 난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가게가 위협을 받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테니 그 마주하게 될 침체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의 경기 부양 정책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 꺼내드는 카드를 금리 인하 카드만으로 해석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괜한 물가 심리만 자극할 테니까. 네. 그리고 물가가 안 떨어졌는데 인하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리도 지키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공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열심히 만드는데 네. 너무 풍족하니까 물가도 싸. 그렇죠. 그리고 기업들의 마진을 지켜주기 위한 뭔가의 액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 값싼 노동력 그리고 양질의 노동력을 시장에 자꾸 공급을 해줘야만 가게도 훼손되지 않으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높은 물가가 80년대 꾸준히 유지가 될 때 세계 경제의 분업화에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가 바로 일본인 겁니다. 당시에는 이념적으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대립되었었던 상황이잖아요. 대립된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던 사이에서 생산적이지가 못했었던 거예요. 테레비를 하나를 만들어도 민주주의 사이에서도 테레비를 만들어야 되고 공산주의도 각자 만들다 보니까 생산 투자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거에서 복잡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에서 그 물가를 부담하는 것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그런 분업화에 대한 수혜를 받았었던 것이 결국은 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이후로 지금은 당장은 조금 그것이 가시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은 팬데믹이라는 상황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영향이 아직까지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던 측면에서 뭔가 단절된 환경이 세계 경제의 분업화를 방해하고 있는 요소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돌려놓기 위한 여러 외교적인 변화라던가 정책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그거는 물가도 일자리를 지키면서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어쩔 수 하나의 없이. 그렇습니다.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미국, 중국이 화해할 거다라는 얘기와 비슷하게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이미 물가를 통제하지 못한 바이든 정부는 비난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신 비난의 수위가 커지면서록 중국과 화해할 수 있는 명분은 강화되는 거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도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하반기에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는 결속력을 다지기보다는 우리도 내실을 좀 다시 다져보자라고 하면서 화해의 제스처가 내년부터는 조금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근데 그렇지 않은다라면 정말 심각한 인플레와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과 우리가 마주하게 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는 거겠죠. 미국, 중국이 화해해서 중국이 또 생산량 늘리고 물가도 안정되고 하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요. 코로나 이전에서 한 5년 전쯤에는 뭐 미국, 중국도 사이 좋고, 그렇죠. 뭐 그때를 그래서 골디락스 비슷하게 불렀잖아요. 금리도 낮은데 뭐 성장도 잘 되고 괜찮네 하면서 주가는 계속 잘 오르는. 그렇게 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만약 어떤 이유든 중국과 미국이 계속 이렇게 손잡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금리는 계속 물가 때문에 올려야 되는데 물가 때문에 높은 물가. 그럼 성장은 계속 깨지면서 물가는 공급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잘 잡히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그럼 양쪽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온다는 근데 이거는 건데. 고통스럽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달라졌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얘기했었던 고압 경제라는 것이 결국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물가라는 것이 고착화되었을 때 일반적인 기업의 영업 활동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환경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마진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독점적인 시장주의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라면은 그 마진을 컨트롤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고물가 환경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마진을 내기가 수월해진다라는 거예요. 가격 올려도
받아들여진다. 그렇죠. 불과 똑같은 제품인데 2주 전의 가격하고 지금의 가격이 달라지면 요 2주라는 시간의 변화 사이에서 누군가는 이윤을 크게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은 한편으로는 뭔가 영업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식의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좀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업 활동이라는 것이 조금은 순환주기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90년대까지 우리나라 경제를 설명을 하려 할 때 3년 주기설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왜 우리나라 기업들의 3년 주기설이라는 것이 있었냐면은 장사가 잘 되면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장사가 잘 되면 창고에도 이제 물건을 쌓아놓고 주문 들어오는 대로 팔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계속 미리 쌓아둔 제품을 가지고 비싸게 파니까 수익이 막 좋아지고 기업의 외형이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3년쯤 지나서 물가 문제가 다뤄지게 되면 갑자기 소비를 억제하려는 정책 방향으로 가서 재고에 창고에 있었던 것들이 그냥 떨이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큰 손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순간 적자로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물가도 잡히고. 그렇죠. 근데 이것이 계속 순환적으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물가를 이제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높은 물가 수준이 유지가 된다라면 앞으로의 경제가 그냥 구조적인 침체에 빠진다라기보다는 90년대나 아니면 80년대 등과 같은 이런 경제의 순환 주기가 반복되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로 우리가 진입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부분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가는 잘 안 잡히면 중국과 미국이 극적인 화해를 하지 않으면 물가는 잘 안 잡힐 거고 그럼 중앙은행은 물가를 바라보면 금리를 높여야 되고 그러나 금리를 높이면 실업률도 올라가고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안 좋을 테니 그렇죠. 그걸 바라보면 금리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럼 둘 중에 뭐에 초점을 맞추게 될까 중앙은행이 물가가 잡히면 하나 신경 안 쓰고 이제 저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금리를 낮추면 되는데 네네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 물가가 잡힌다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경제에 대해서 내수 소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네. 물가를 무조건 잡으려 할 겁니다. 만약에 잡지 못하면 여론이 악화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뭐 정권이 바뀐다던가 이런 상황으로 연출될 수 있으니까 그러다 경기가 침체되면 여론이 악화되고 정권이 무너나는 일은 없습니까? 뭐 실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더 결이 다른 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부분을 의식하기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문제를 더욱더 의식을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도 우리도 물가를 조금 더 잡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그 강도를 비교해 봤었을 때는 미국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은 부드럽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해서 수출 기업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문제가 생겨서 네. 경기가 너무 급하강을 해버리게 되면은 네. 오히려 그런 문제 등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제를 구성하고 어떤 성장의 동력의 중심축이 어디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을 할 건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물가는 그냥 안정 운영 정도 그리고 오히려 소비와 경기를 성장을 촉진하는 네.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냐로 조금은 엇갈려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서 좀 답을 얻고 싶은 이유가 네네네. 결국은 앞으로는 그럼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올해 말고 네네. 내년 2년 후, 3년 후, 4년 후에 맞습니다. 금리는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저금리로 다시 돌아가냐 아니면 굉장한 고금리가 될 거냐. 네, 맞습니다. 그 질문에 따라서 사실은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아파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그 고민할 거거든요. 집값 전망에도 가장 큰 변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니? 그렇습니다. 모든 자산 시장에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만큼 기대 수익을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금리일까요? 고금리일까요? 고금리라고 우리가 정의를 앞으로? 내려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기술주들이 추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스타일적인 변화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네. 미국 기술주들은 IT 버블 때와 달러 현금이 많으니까 그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와 비교하면 현금이 많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만약에 지금의 높은 금리 수준이 1년짜리가 아니라 만약에 5년짜리라고 가정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과연 5년 버틸 힘이 있어? 지금 현금으로? 한 3년쯤 지나서 현금이 다 말라서 니네들 더 비싼 조건으로 돈을 빌리려 한다라면 재무제표 망가질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평가를 받는 게 미국 성장주들의 주가 급락인 거거든요. 그럼 금리가 앞으로도 5년 후에도 계속 그 고금리라면 그렇죠.
투자는 할 게 없네요. 그렇죠. 지금은 어찌 말하면 소극적인 투자를 고민을 해야 될 때고 그리고 우리가 수년 사이에 영끌 뭐 아니면은 몰빵 뭐 이런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 용어들을 많이 썼었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자산 배분에 대한 수요가 좀 더 강화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을 채권이나 주식이나 해외 부분에 이런 것들을 고르게 분산해서 위험을 낮춰놔야만 그 말은 뭐가 오를지 난 모르겠다는 뜻이잖아요. 솔직히 그런 부분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잠깐 내가 잘 타이밍을 잡았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가 그 상황이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전개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의 시대는 끝나고 그럼 다시 각자 비즈니스를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회사를 더 열심히 다녀야 되는 시대가 온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규모의 경제거든요. 예.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뭐 대기업 집단에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경영 방식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한 수년 동안 누려왔었던 플랫폼 기반에 대한 경제가 네. 다시금 이존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들을 좀 생각할 때인 것 같습니다.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기 쉬운 나라 밖의 경제 소식들을 모아서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네. 요즘 대규모 사표 던지기 현상, 네, 뭐 네. 그레이트 뭐라고 Recession, 하더군요. 네. Resignation, 네. 네, 이게 유행이라고는 들었어요. 네. 다들 사표를 던진다. 그런데 요즘엔 학교 선생님들조차 그러더라. 이런 뉴스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 학교 선생님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국 노동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2022년 5월 사이에 약 30만 명의 공립학교 교사와 직원들이 학교를 떠났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전체 교직원 노동력에서 보면 거의 한 3%가 감소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론 사립학교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 교육협회가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올해 설문조사를 이제 교사들 대상으로 했더니 응답자의 55%가 계획보다 빨리 학교를 떠날 거다. 그러니까 은퇴 시기보다 더 빨리. 예. 예, 라고 답했다고 해요. 지난해 8월만 해도 이게 37%였던 게 55% 절반을 넘어선 것인 건데 앞으로도 계속 이제 교사들이 줄어들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전체 공립학교 중에 절반 가까이가 교사가 부족하다 그래요. 네. 근데 이 부담이 결국에는 이제 남아 있는 교사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또 그 부담에 또 교사들이 그만두는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 학교가 보통 방학 중에 썸머스쿨이라는 거를 네, 해요. 예. 그러니까 조금 뒤떨어지는 친구들을 좀 보충하는 보충 수업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다수가 지금 교직원 채용 문제를 이유로 썸머스쿨을 없앴습니다. 선생님들이 없어서. 네. 뭐 선생님들도 학교라는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이다라고 네. 생각하면 뭐 다른 회사원들이랑 비슷하겠지. 다른 회사원도 왜 굳이 사표를 던지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네. 여기저기서 뽑는다 하니까 뭐 그렇게 옮기기도 하고 또 옆자리 동료 옮기면 또 뒤숭숭해지고 그런가 보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네. 선생님들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선생님들도 그냥 트렌드인 거예요? 선생님들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팬데믹의 영향은 같은데 이 선생님들의 번아웃 영향이 큽니다. 팬데믹 동안에는 아예 학교가 문을 닫았거나 뭐 원격 수업 진행됐었는데 네. 이거에 대한 뭐 어떤 준비라든지 그런 스트레스가 심했고 뭐 다시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온 후에는 뭐 인력 부족이라든지 뭐 마스크 착용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뭐 또 학교에 총기 사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려진 것보다 많아요. 지난해 학교에서만 249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고 올해 들어서만 최소 150건이 넘는 총기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 선생님들은 그 수업 외에 부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많다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뭐 교실에 필요한 청소용품 같은 거, 뭐 마커펜 같은 분필 같은 거를 자비로 사야 된다거나. 선생님이요? 네. 왜요? 이게 이제 모든 학교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조금 이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의 공립학교들이 좀 이런 경우가 많다 그래요. 사실은 제 조카도 지금 미국 공립학교에서 수학 선생님 했었는데 네. 지금 이 물결에 힘입어서 사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저소득층이 주로 사는 이제 동네는 뭐 학생들이 먹을 음식이나 옷까지 대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원래 보통 그런다고 합니다.
원래 그렇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네, 그래서 뭐 이제 교재를 안 주는 학교도 있어서 교사들이 다 그거를 교재를 만들어서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제 조카가 있었던 학교는 한 달에 500장의 프린트 제한이 있었던 거예요. 가르칠 학교 아이 프린터 쓰지 말아라. 네. 예산 없으니. 가르칠 아이들은 100명인데. 그러니까 나머지는 또 사비로 해야 되고 뭐 이런 파일 바인더 같은 거 사오는 친구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이렇게 자비로 해주면서 이런 선생님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론을 받는 선생님들도 있고. 예. 미국 얘기죠? 네, 미국 얘기입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팬데믹을 겪으면서 자기가 어려워지니까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만둔 건데 미국 선생님들은 좀 얘기를 들어보면 이 그만두는 와중에도 죄책감이 굉장히 심하대요. 내가 정말 봉사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선택했는데 네. 선생님들이 그렇게 돈이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니까 물론 뭐 동네에 따라서 잘 사는 공립학교, 사립학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이런 저소득층 학교로 가는 거는 봉사의 의미가 크거든요. 아니 나라가 뭐 해요? 아니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공립학교도 저마다 월급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역마다 그 스쿨텍스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잘 살고 학군이 좋은 동네는 이 스쿨텍스가 비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세금이 또 학교로 지원이 되는 거고. 미국의 보유세가 그런 거라고 하더군요. 네. 그래서 비싸긴 비싼데 그게 다 내 아이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 내지는 그렇죠. 학교 환경으로 가니까 그렇죠. 학비 낸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좋은 동네에 은퇴 연령층도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불만이 크죠. 나는 보낼 아이가 없는데 스쿨텍스 왜 이렇게 비싸? 이걸 왜 내가 다 뭐 내야 그럴 수도 돼? 있겠죠. 네, 예. 이런 불만도 있고 그런데 모든 곳이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교사들이 주로 이제 정말 번아웃을 겪으면서 네. 네. 예전에도 그랬지만 네. 이제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다들 넘어섰다고 생각한다. 네.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그래서 문제가 큽니다. 그럼 선생님들은 이제 어디 가서 일자리 보통 잡습니까? 보통은 이제 집에서 놀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비영리 단체라든지 뭐 세일즈 같은 자리로 아예 업종 전환을 하는 경우도 많고 뭐 교육과 관련된 기술 기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뭐 선생님 하는 것보다 더 쉽고 뭐 시간도 적게 소모되고 돈은 더 받을 수 있고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이유에서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조금 중산층만 돼도 사립학교 보내려고 하고 공립학교 보내면 걱정이고 네. 그런 건가 보군요. 네. 미국이 왜 그러죠? 참 그런데 또 돈도 지금 있을 텐데. 비영리 단체 같은 거에서 기부를 많이 받아서 네. 이런 곳에서 또 이제 교사를 지원하고 서포트해주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어서 마냥 이렇게 열악하지만은 또 않습니다. 근데 그게 왜 민간이 알아서 하도록 방치하느냐 하는 그런 거죠. 그렇게 물론 뭐 생각할 수 당연히 있죠. 뭐 있을 수 있는데 네.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게. 알겠습니다. 뭐 미국 걱정할 상황은 아닌데 미국에서는 담배의 니코틴 성분을 좀 빠르게 없애서 네. 사람들이 이제 담배 다 끊도록 하자 이런 의견이 나오나 봐요. 네. 미국 정부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게 완전히 없애자는 거는 아니고 니코틴 농도를 최소 또는 비중독 수준으로 낮추도록 하자 이런 거예요. 이걸 아예 법안으로 만들어서 내년 5월에는 뭐 공청회도 열 계획인데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가 담배의 니코틴 농도를 최고 제한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되는지 이거를 이제 내놓으면 네. 제조업체들이 앞으로는 그 기준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법이 통과가 되면. 네. 근데 담배에서 이제 니코틴 성분이 그 담배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뭐 암을 유발한다거나 이거는 아닌데 중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FDA에 따르면 니코틴은 이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바꿔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담배를 끊기 어려운 거는 니코틴 때문이고 암이나 뭐 심장 폐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거는 담배를 피웠을 때 이제 나오는 연기 속에 뭐 타르 같은 거 있죠. 그런 성분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참고로 1990년대에는 미국 담배 회사들이 흡연자들의 중독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팔려고 담배 니코틴 수치를 조작한 적도 있어요. 조금 넣었다고 얘기하고 많이 넣기. 그렇죠. 그러면 그 니코틴 많이 먹는 게 습관이 되면 네. 다른 곳에서 니코틴을 얻을 수는 없으니 그 인간은 계속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게 된다. 네네네. 그러면 니코틴 양을 좀 줄이겠다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고요. 이게 발단은 한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에 과학자와 정부 관료, 뭐 금연 전문가들이 만나서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주제는 담배의 니코틴을 줄이면 흡연자의 중독을 없앨 수 있을까라는 거였고 지난 10년 동안 연방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면서 약 12개 대학에서 니코틴 수치와 흡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니코틴 수치가 매우 낮은 담배를 피면 덜 의존하게 되고 더 많이 이제 금연을 시도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일반 흡연자보다 뭐 전자담배라든지 껌과 같은 덜 해로운 이런 대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나 금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결과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들이 바이든 정부가 지금 발표한 정책의 기초가 됐습니다. 강제 금연이네요. 강제 금연. 그렇죠. 담배를 피우지만 아마 니코틴 없을 걸? 근데 이게 계속 음. 있었어요. 이런 시도가. FDA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담배 니코틴 수치를 줄여야 한다 이렇게 해왔거든요. 네. 근데 당시 이제 고위층의 지지를 얻지 못해가지고 좀 좌절이 됐었고 또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는 당시에 FDA 국장이 그래요 니코틴 수치 낮추는 것에 좀 공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좀 진행되나 했는데 백악관에서 또 전폭적인 지지 얻지 못하고 이 사람이 국장에서 내려온 뒤로는 또 보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니코틴 농도 규제하는 방안이 다시 이렇게 검토되기 시작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유는 사람이 담배 피워서 좋을 게 없다. 네. 건강도 나빠지고 뭐 질병도 생기고 뭐 환경도 좋을 게 없을 것 같고 담배 피러 나가는 동안 일도 못 하고 뭐 다 안 좋으니까 그거야 뭐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일단 몇 가지 걱정인 게 1번은 담배 회사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렇죠. 여기도 사기업인데 왜 정부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담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담배 판매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예. 요즘에는 전자담배가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잘 아는 그 말보로 담배 제조업체인 알트리아 그룹은 여전히 수익의 대부분이 담배, 그냥 일반 담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담배 업계가 뭐라고 하냐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험 결과에 대해서 무슨 실험이었죠? 아까 그 니코틴 수치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음. 중독성이 낮고 금연을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결과 나왔다는 결과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과학만 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내지 말아라. 그 실험할 때 연구 대상들이 낮은 니코틴이 있는 담배만 폈다고 어떻게 확신하냐. 나중에 집에 가서 일반 담배 피웠을 수도 있지 않냐. 니코틴 수치가 낮은 담배를 피우게 하면 저절로 담배를 끊더라라는 게 네. 미국 정부의 실험 결과였는데 네. 아니다. 그러면 더 하루에 2갑 필 거 3갑 4갑 피워야 된다. 그런 그 얘기예요. 결과에 어떤 신뢰성이 없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뭔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지 말아라. 하여튼 싫다는 거군요. 그런 뭐 이해는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도 보고 있고. 소송하고 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담배업계 소송이라도 제기하게 되면 시간은 뭐 몇 년 더 길어지겠죠. 근데 결정적으로 그 바이든 행정부가 잠재적으로 이 정책을 내세워서 기대하는 효과는 청소년의 어떤 흡연과 중독, 죽음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도 해당이 되지만 그 질병통제예방센터죠. CDC에 따르면 매일 약 1,600명의 젊은이들이 처음으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대요. 네. 바이든 정부는 이런 미래 세대의 젊은이들이 담배에 중독될 가능성을 낮추고 또 현재 중독된 수백만 명의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도록 하겠다. 이런 의도거든요. 2020년 기준으로 미국 성인의 약 12.5%, 그러니까 한 3천만 명 정도가 흡연자인데 CDC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매년 미국에서 48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흡연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또 간접 흡연이라든지 이런 노출 통해서 관련된 사망자는 4만 명 이상이라 그래요. 담배 나쁜 얘기야 뭐. 네. 많이 그래서 들었죠. 예.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 의료 비용 지출이라든지 뭐 생산성 감소 이런 거를 따져보면 경제 비용으로 따져보면 연간 약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은 약 400조 원이 좀 안 되는데 네. 이런 손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런 정책을 좀 추진해 보자 하는 의도인 거죠. 담배를 없애면 해결될까요? 없애면 해결되면 굳이 지금까지는 왜 담배를 팔며 허용하며 혹은 뭐 국가가 거기에 세금을 붙이기도 하고 전매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대 가면 하나씩 다 나눠줘요.
네. 뭐안 피던 사람도 피우라고 그 담배 안 받으면 돈으로 주냐면 그것도 안 줍니다. 왜 저럴까? 몸에 안 좋은 건데. 네. 우리는 인류는 왜 담배를 피우면서 자꾸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까? 끊으면 되지. 부작용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정책이 사실 네. 바이든의 공약 중에 하나였어요. 군대에서 담배 안 준 지 한참 됐다. 제가 좀 연식이 있어서. 아무튼. 그래서 아마 괴롭고 답답하고 한 거 그냥 담배로 푸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네. 뭐 술이 꼭 뭐 몸에 좋아서 뭐 하겠습니까? 뭐 그래서 그런 거 막으면 어딘가에서 충돌이 나타나고 그런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전자담배가 있으니까 예. 뭐 그런 식으로 대체품을 찾지 않겠냐. 그러면 그나마 조금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로또 같은 거를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팔잖아요. 네. 그 자체가 해로운 거 아닙니까? 1,000원 내고 하면 기대값이 500원밖에 안 되는. 주로 서민들이 살 테니 서민들 주머니 터는 건데 결국은. 왜 저의 희망을 그렇게 폄하하시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로또를 가끔 사는데 네. 그렇다고 그거 없으면 그럼 좋은 거냐 서민들에게 하면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거 남겨두고 하는 거겠죠. 더 답답해하고 답도 안 보이고 세상이 그러면 좋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미국이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 네. 파키스탄에서는 정부가 제발 하루에 차를 좀 그만 마시세요. 조금만 마셔주세요. 이번엔 담배 대신 차를 줄이라고 하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파키스탄 국민들이 자주 마시는 차를 끊으라고 예. 그 파키스탄의 기획개발부 장관이 국민들에게 요구를 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파키스탄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외신들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마시나 봐요. 예, 우리가 왠지 그 파키스탄 하면 좀 넓게 펼쳐진 그 자연 속에서 찻잎이 대량으로 재배될 것 같긴 한데 파키스탄은 의외로 세계에서 가장 주로 홍차인데 차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예요. 지난해 차 수입액으로만 약 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700억 원을 썼는데 네. 이게 문제는 외환 보유고가 파키스탄이 지금 90억 달러, 그러니까 약 12조 원도 안 되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을 좀 덜하자 외화 네. 아끼는 차원에서 다 이것도 다 수입이다. 그렇죠. 지금 남아 있는 그 외환 보유고로는 거의 뭐 파키스탄 전체 수입의 한 45일분 정도밖에 사들이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외국에서 돈도 빌려오는데 네. 지금까지 빌린 돈만 약 1,290억 달러. 한 나라가 부도날 지경인데 어떻게 차 마시는데 이렇게 외화를 쓰냐는 것 같은데. 그렇죠. 파키스탄 사람들은 차를 자주 마십니까? 얼마나 마셔요? 차를 하루에 평균 적어도 한 3잔 이상의 차를 마시는데요. 이게 뭐 부유층이든 저소득층이든 가리지 않고 꼭 차를 마십니다. 그야말로 예. 국민 음료예요. 그러니까 냄비에 물을 올리고 찻잎을 넣고 이제 뭐 끓여가지고 우유도 넣고 뭐 설탕이나 뭐 때에 따라서 향신료 등을 넣은 뒤에 이제 체에 걸러가지고 쭉 따라요. 이런 방식으로 차를 만드는데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뭐 홍차에 우유 섞은 그 캐러멜색의 좀 진하고 달달한 밀크티라고 설탕 타서 생각하시면 먹는 돼요. 거 그런 거. 네. 근데 이제 이거 파키스탄에서는 뭐 여기에 뭐 설탕 말고도 소금, 뭐 생강 이런 거 넣기도 하는데요. 이걸 짜이라고 부르거든요. 보니까 그 길거리에 외출하러 가는데 네. 그 버너하고 찻잔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가끔 있더군요. 맞아요. 왜 이거 그 들고 가세요 하면 그냥 벤치에 앉아서 차 끓여 먹으려고 있다가. 맞아요. 정말요. 그래서 기차에서도 타고 있으면 갑자기 버너 꺼내가지고 뭐 물 끓이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네. 이게 이슬람 문화권인데 네. 차에 대한 뿌리는 오래전에 인도 제국 시대에 받은 영국 문화의 영향이 커요. 술 금지하니까 차라도 마셔야 되는 건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인도가 영국에 의해서 홍차 재배하면서 인도 내에서도 차 문화가 퍼지게 되고 그게 이제 파키스탄의 차이티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차를 다 수입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외화 때문에 고민인 파키스탄 정부가 네. 국민들의 취미를 좀 줄여라. 그랬다는 소식.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